2009년 11월 서울 외곽 한강변 새벽 5시 무렵 강물 위로 희미한 안개가 피어오르던 시각이었습니다. 자전거 도로 아래 작은 계류장에서는 한강공원 관리 용역으로 수면 정화 업무를 맡은 남성이 평소처럼 갈고리를 들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의 매일 비슷한 시간대에 스티로폼과 부유물을 건져 올리는 일을 반복해왔습니다. 그날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혀진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작은 불빛이 됩니다. 이야기가 끝난 후 사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라진 진실을 조용히 기록하는 곳. 그날 남겨진 기록입니다. 갈고리가 물살을 가르며 움직일 때 갈대줄기 사이로 무언가가 걸려 올라왔습니다. 짙은 회색 스포츠백이었습니다. 가방은 반쯤 젖어 있었고 지퍼는 끝까지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남성은 처음에 누군가 버린 여행 가방이라 생각했습니다. 강변에는 종종 그런 것들이 떠내려오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방을 끌어올리는 순간 그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묵직함이었습니다. 마치 내용물이 빈틈없이 채워진 듯한 무게였습니다. 그리고 가방이 수면 위로 떠오를수록 코끝을 찌르는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그러나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드는 냄새였습니다. 남성은 가방을 강변에 올려놓은 채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곧장 관리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오전 7시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 계류장 주변 약 50m 반경은 출입 통제선으로 둘러싸였습니다. 감식반이 도착한 것은 8시가 조금 지나서였습니다. 가방의 지퍼가 열린 순간 현장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안에서 발견된 것은 신원 확인이 어려운 상태의 피해자였습니다. 수사는 가방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현장에서 확보된 물품들은 흔했습니다. 일회용 비닐봉투, 얇은 천조각, 그리고 생활용품 일부. 그러나 그 어디에도 이름표나 신용카드, 신분증 같은 결정적 표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는 가방 안에 없었습니다. 당일 오후 부검이 진행되었고 그날 저녁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여성이었고 부검인은 피해자가 임신 후기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추정 소견을 제시했습니다. 정확한 확정은 어려웠지만 부검인은 몇 가지 소견을 근거로 임신 후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수사팀이 주목한 지점도 바로 거기였습니다. 신원 확인이 막히는 사건에서 경찰이 마지막까지 붙잡는 것은 늘 관계입니다. 가족, 지인, 그리고 혈연. 피해자와 함께 남겨진 생물학적 증거 가운데 대조 가능한 유전 정보가 확보되었다는 사실은 수사팀에게 하나의 방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피해자의 이름을 찾는 길이자 동시에 피해자와 연결된 누군가를 찾아가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수사 일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관계 단서 필요, 혈연 대조 가능성 확보, 그리고 강에서 떠오른 가방은 이제 이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서 누가 이 사람을 지웠는가라는 질문으로 바뀌어 수사의 중심에 놓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체적 특징을 정리했습니다. 키는 약 160cm 내외로 추정되었고 연령대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사이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정보만으로는 실종자 명단과 대조할 수 없었습니다. 실종 신고가 없는 사람은 명단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찰청 전산망에서 피해자와 일치하는 기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확보된 유전 정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향후 대조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피해자의 신원을 밝히기 위한 다각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사는 5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는 계류장 주변 수색과 동선 확인이었습니다. 가방이 발견된 지점에서 상류 방향으로 약 3km 구간을 집중 수색했습니다. 강변 CCTV는 확인 결과 대부분이 화질이 낮거나 각도가 맞지 않았고 야간 시간대 영상은 식별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다만 발견 지점에서 약 800m 상류에 위치한 교량하부도로에서 새벽 시간대에 차량 한 대가 잠시 멈춘 듯한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러나 차량 번호는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과 수도권 실종자 자료와의 대조였습니다. 경찰은 최근 수개월간 접수된 조건에 부합하는 20대에서 30대 여성 실종 신고건을 우선 대조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일치하는 사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종 신고가 되지 않은 사람은 시스템 위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가방과 물품의 유통 경로 추적이었습니다. 짙은 회색 스포츠백은 대형마트에서 흔히 판매되는 범용 제품이었습니다. 구매자를 특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가방 안의 물품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디서든 살 수 있는 것들이었고 특정 지역이나 인물로 연결되는 단서는 없었습니다. 네 번째는 임신 후기 추정이라는 정보에 기반한 제보 중심 탐문이었습니다. 경찰은 지역 단신과 온라인 제보창을 통해 사건 개요를 알리고 주변에서 갑자기 연락이 끊긴 임신한 여성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제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보는 며칠간 이어졌지만 대부분은 사건과 무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기억에 의존한 정보들은 교차 확인이 어려웠고 구체적인 단서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확보된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대조 가능성을 열어두는 작업이었습니다. 당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는 지금보다 규모가 작았고 일치 결과가 나올 확률은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사팀은 언젠가 누군가의 표본이 등록될 때 이 정보가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한동안 없음 뿐이었습니다. 기록을 남기지 않는 사람은 추적선 위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보도도 처음에는 단신으로 지나갔다가 연말이 되자 다른 이슈에 밀렸습니다. 사건은 미제로 분류되었고 서류는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2012년 봄 서울 서부경찰서로 한 남성이 체포되어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박도현. 당시 나이 34세. 그는 중고차 매매업을 한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사기와 폭력 사건에 여러 차례 연루된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도 별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과정이었습니다. 정식 절차에 따라 그의 생물학적 표본이 확보되었고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었습니다. 며칠 뒤 한강 사건을 맡았던 형사가 과거 미제 사건 자료를 재대조하던 중 의미 있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새로 등록된 박도현의 표본이 2009년 한강 사건에서 확보된 유전 정보와 연결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즉시 상부에 보고했고 재수사가 결정되었습니다. 수사팀은 박도현을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관계를 전면 부정했습니다. 피해자를 모른다고 했고 2009년 당시 자신의 행적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주변 인조사도 쉽지 않았습니다. 박도현 주변에서 그가 특정 여성과 깊게 엮였다는 정황을 명확히 말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지는 듯했습니다. 유전 정보의 연결 가능성은 존재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범행을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범행 동기도, 범행 과정도, 피해자와의 관계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누구인지조차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박도현은 조사가 진행될수록 더욱 입을 다물었고 변호인을 통해 모든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물증 없이 유전자 정보만으로는 기소가 어려웠습니다. 수사팀은 방향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용의자를 추궁하는 대신 피해자를 찾기로 한 것입니다. 3년 전 막혀버렸던 길을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수사는 다시 피해자로 돌아갔습니다. 역설적으로 실종 신고가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힌트가 되었습니다. 신고가 없다는 것은 피해자가 가족과 멀어졌거나 아예 가족 일하부를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일 수 있었습니다. 혹은 피해자가 사회적 기록 바깥에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전입 기록이 없거나 거처가 자주 바뀐 흔적이 있거나 공식적인 직장이 없거나 누군가에게 의존하며 비공식적인 관계 속에 머물렀던 사람. 경찰은 수사 범위를 좁혔습니다. 강과 가까운 지역의 구도심 다가구 주택 밀집지, 임대차가 잦은 골목들을 중심으로 탐문을 넓혔습니다. 2009년 당시 이 지역에서 갑자기 사라진 여성이 있는지, 혹은 특정 남성과 함께 살다가
어느 날 보이지 않게 된 여성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탐문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서기훈. 당시 나이 38세. 직업은 아파트 시설관리 야간반 근무자였습니다. 주민들은 그를 말수 적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기억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출퇴근하고 인사를 건네면 조용히 고개를 숙이는 사람. 문제를 일으킨 적도 누군가와 다툰 적도 없는 사람. 그는 아내와 별거 중이었고 노부모와 함께 다가구 주택 1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집은 낡았지만 깔끔했고 마당에는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사팀이 서기훈에게 주목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 주변에서 자주 목격되던 여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네에서는 그 여성을 지연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름은 달랐고 주민등록상 그 주소지에 거주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명의가 불안정했고 거처가 자주 바뀌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을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2009년 어느 시점 이후로 그 여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었는데 아무도 그 사실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 틈이 이 사건의 어둠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서기훈의 생활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서기훈의 집은 조용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별거 중이었지만 그 사실은 주변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동네 모임과 친척들 사이에서 우리 아들은 성실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서기훈도 그 말에 기대어 버텼습니다. 지연이라 불리던 여성은 그 집에서 밥을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겉으로는 도움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부모를 돌봐주는 사람, 혹은 서기훈과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함께 지내는 사람. 동네 사람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기훈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길어질수록 지연은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역할로만 쓰인다는 것을 알아채기 시작했습니다. 이름도 지위도 공식적인 관계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지연은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관계를 정리하자가 아니라 이 관계에 이름을 붙이자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서기훈에게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들키면 끝난다는 공포는 돈보다 더 끈질기고 죄책감보다 더 즉각적입니다. 별거 중인 아내가 알게 되면, 동네가 알게 되면 그가 유지해온 성실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무너지는 것. 그것이 서기훈에게는 가장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갈등의 뿌리는 사랑도 복수도 아니었습니다. 숨기고 싶은 삶을 유지하려는 강박이었습니다. 지연이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그 강박은 절벽 앞에 섰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병원 기록이 남고 출생신고가 필요하고 관계가 공식화됩니다. 서기훈이 수년간 쌓아온 문제없는 삶의 외피가 찢어지게 됩니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늦가을, 지연은 동네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수사팀은 서기훈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며 2009년 가을 무렵 그의 행동 변화에 대한 증언을 수집했습니다. 교대 근무표, 경비실 근무일지, 그리고 주변인들의 기억, 조각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가 결정적으로 기울어진 것은 의외의 말 한마디에서였습니다. 별거 중인 아내가 조사 과정에서 오래된 기억을 꺼냈습니다. 일이 있어서 잠시 갔었는데 집에 있던 담요가 없어졌었어요. 어머니가 아끼던 거였는데 2009년 늦가을쯤이었을 거예요. 수사팀은 즉시 증거품 목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2009년 강에서 발견된 가방 안에는 섬유 조각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못했던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펴보니 그중 일부는 특정 패턴을 가진 담요 소재와 유사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무늬가 비슷하다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으려면 더 구체적인 연결고리가 필요했습니다. 경찰은 한 단계 더 들어갔습니다. 아내의 증언에 따르면 그 담요에는 한쪽 모서리에 손으로 수선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특이한 색의 실로 꿰맨 부분이었고 시어머니가 직접 고친 것이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증거품 섬유를 정밀 분석했고 같은 색실,
유사한 바느질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동네 주민 중 한 명도 그 담요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흔치 않은 무늬였고 서기훈의 어머니가 마당에서 햇볕에 널어둔 것을 몇 차례 본 적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서기훈의 집을 수색한 결과 거실 바닥 틈새와 창고 구석에서 미세한 섬유 흔적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성분 분석 결과 강에서 발견된 섬유와 유사한 계열의 재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서기훈의 차량 트렁크에서도 비슷한 특징의 흔적이 검출되었습니다. 시간 대동선도 확인되었습니다. 2009년 11월 첫째 주, 서기훈은 야간 근무 일정이 없는 날이 며칠간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명확히 증언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부모는 그때 며칠 집을 비웠다고 기억했습니다. 단서들은 하나씩 모여 부정할 수 없는 방향으로 쌓여갔습니다. 이제 사건은 가능성이 아니라 입증의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서기훈은 구속되었습니다. 조사 막바지 서기훈은 끝까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붙잡고 있던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이미지였습니다. 동네가 알고 있는 얼굴, 부모가 믿고 있는 얼굴, 스스로 만들어온 성실한 사람이라는 허상.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그는 끝까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사는 결국 한 사람의 이미지가 아니라 남겨진 기록과 흔적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재판은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유전 정보의 연결성, 섬유 증거의 일치, 시간 대동선의 공백, 그리고 주변 증언들을 종합하여 기소했습니다. 변호인은 정황 증거의 한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들의 유기적 연결성을 인정했습니다. 서기훈에게는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본명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이라 불리던 그 여성이 어디서 왔는지, 가족이 있었는지, 왜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신원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정황 증거와 물증의 유기적 연결로 범행은 입증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기록 없이 살다가 기록 없이 사라졌지만 남겨진 흔적들이 그녀의 존재를 증명했습니다. 사건은 사회를 흔들 만큼 크게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몇몇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만 오래 남았습니다. 누군가 사라져도 신고가 되지 않는 삶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조차 기록되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틈에서 사건은 자라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믿는 성실한 사람이라는 말은 때로 가장 위험한 가면이 될 수 있습니다. 성실함이 때로는 통제의 다른 이름일 수 있고 조용함이 때로는 은폐의 기술일 수 있습니다. 이웃이 알고 있는 얼굴과 닫힌 문 뒤에 얼굴이 같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한강은 그날도 흘렀습니다. 계류장은 다시 정리되었습니다. 새벽 5시가 되면 여전히 누군가가 갈고리를 들고 물 위를 훑습니다. 대부분의 날은 스티로폼과 갈대뿐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야기들은 정리된 풍경 속에서도 끝내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아 재구성한 창작 콘텐츠입니다. 실존 인물 및 단체와는 무관하며 피해자 및 가족분들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날 남겨진 기록은 오늘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남기고 잊힌 이야기를 다시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그 기억이 이어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